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부관입니다. 73페이지 보시고요. 부관에는 뭐가 있다? 조건하고 기한 두 가지를 합쳐서 부관. 부는 붙이다 그런 뜻이고 관은 항목이라 그랬죠. 항목으로 붙이는 거예요. 종류는 두 가지, 조건과 기한. 조건에 의해 보시면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성취 여부, 줄여서 성부 그래요.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죠?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이에요. 효력 요건이란 뜻이고, 두 번째 포인트는 불확실한 사실. 만약에 장래에 발생할 사실이 확실하다면 그때는 뭐라 그러죠? 기한 그러죠. 기한. 그래서 조건하고 기한의 차이점. 여기 보세요. 시험에 합격을 하면 내가 자동차를 사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합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요. 근데 오늘 얘기한 거예요. 오늘 법률행위가 성립이 됐는데 효력이 발생하는지 소멸하는지는 장래에 발생할 사실, 그것이 불확실하면 이때는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선물해 주겠다라고 했을 때 증여의 효력이 없다가 증여의 효력이 발생을 하잖아요. 증여라는 법률행위에 붙이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조건부 증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12월 25일이 되면 자동차를 사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장래 사실인데 확실, 불확실? 확실하죠? 이러면 뭐라 그래요? 기한 그래요. 기한. 민법에서 기간과 기한은 달라요. 기간은 말 그대로 기간이지만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기간이라 그래요? 유통기한이라 그래요? 유통기한. 기간이 아니고. 네? 네. 당신을 사랑하는 동안. 그거는 뭐예요? 기간. 영원히 사랑할 거니까. 그죠? 에이. 농담을 해도 받아주질 않으니 하는 사람도 재미없고 듣는 사람도 이상하고, 그죠? 다시. 그러니까 장래 도래할 사실이 확실하면 기한, 불확실하면 조건,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백기 교수님이 사망하면 이렇게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사망하면 기한이죠, 기한. 기한인데 요거는 날짜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확실히 정해진 기한이다 그래요. 근데 정 교수님이 사망하면 그것은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불확정 기한이다. 자, 다시. 조건은 장래에 발생할 사실이 불확실했을 때, 기한은 확실해요. 확실한데 날짜가 정해지지 않으면 불확정 기한이란 말이야. 그럼 불확정 기한과 조건은 뭐가 다른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고 얘는 얘기를 하지만 언제인지 모르고. 맞는 걸로 간주할게요. 못 들었어요. 불확정 기한은 기한이란 말이에요.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을 따름이지 발생하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발생 자체가 확실치 않은 게 조건이에요. 그럼 이건 뭘 가지고 구별하느냐 이거죠. 확실하다, 확실치 않다. 뭘 가지고 구별하냐면 당사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구별을 하는 겁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확실하다면 그때는 기한인 거고, 확실치 않다면 조건인 거예요. 기준은 뭐라고요? 당사자의 의사. 그러면
자, 어딜 보시냐면 76페이지를 보셔요. 77페이지 보시면 반가로 2번 정지 조건과 불확정 기한의 구별 그랬죠. 그죠? 그거는 뭐의 문제다?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 결국은 뭐예요? 당사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조건과 기한을 구별합니다. 자, 거기 조건을 보시면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합격할지 안 할지는 확실치 않죠? 그럼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합격하면 자동차를 준다. 이행하는 거죠. 근데 합격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면 이건 조건이야. 그런데 합격해도 이행하고 불합격해도 이행하겠다. 요러면 기한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경우, 그것이 상당한 경우. 구별되시겠어요? 네. 제가 산에 갈 때 반드시 하는 게 있다 그랬죠? 똥 싸야 산에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똥 안 싸면 산에 못 가요. 저는 산에서 일을 본 게 한 번 큰 그 사고가 있어가지고 일 보다가 주저앉았어요. 산은 다 화장실이잖아요. 미끄러져가지고 주저앉아버렸어요. 똥 싸다가. 그래서 똥 안 싸면 산에 안 가요. 절대로. 그 다음부터는. 아시겠죠? 그럼 똥 싸야 산에 간다. 똥 싸야 가는 거예요? 똥 안 싸면? 안 가요. 조건, 기한. 아니, 웃기는 하고 못 맞추면 어떡해. 똥 싸야 산에 가요. 똥 안 싸면 산에 안 간다고요. 똥 싸야 산에 간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빨리. 똥 싸야 산에 간다.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조건. 똥 안 싸면 산에 안 간다고요? 똥 싸야 산에 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조건. 똥을 싸든 안 싸든 산에 간다면 그건 기한이고. 야, 근데 왜 나는 이해가 안 가냐? 그러니까 합격을 똥으로 바꿔요. 이행을 산으로 바꾸고. 똥 싸야 산에 간다. 똥 안 싸면 불합격이면 산에 안 간다. 이러면 조건이에요. 근데 합격을 똥으로 바꿔요. 똥 싸야 산에 가고 똥 안 싸도 산에 간다. 이러면 기한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 것을 어려운 표현으로 바꾸니까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조건.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도 산에 가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산에 간다. 그러면 기한이다. 그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네. 설명을 너무 더럽게 했죠? 네. 그래서 불확정 기한 보시면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해서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을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기한은 도래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 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은 뭐한 거다? 도래한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판례가 있어요. 본건 토지를 임차인에게 본건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갑이라는 토지 소유자가 을에게 토지를 빌려줍니다. 토지 임차인이에요. 근데 기간을 정하는데 기간을 어떻게 정하냐면 기간을 본건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라고 정해놨단 말이에요. 기간을. 네? 네. 그러니까 이놈이 얘한테 땅을 빌려주는데 언제까지? 얘가 얘한테
매도할 때까지 빌려주겠다 이거예요. 매도할 때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매도할 때까지라고 얘기했다면 이것은 기한을 정한 것인가 아니면 조건인가 이거예요. 기한. 구별은 뭐를 기준으로 구별을 한다 그랬어요? 당사자의 의사. 그럼 당사자의 의사는 반드시 얘한테 팔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다는 것인가 그거야. 팔래는 이걸로 봤어요. 따라서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예요. 네? 그러면 이것은 불확정 기한부 법률 행위이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불확정 기한부 법률 행위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조건이다. 조건.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다라는 당사자의 의사 가지고 조건과 기한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기초적인 내용부터 다 하면 좋겠지만 기초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74페이지에 법적 성질 나와 있죠? 자,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이며 뭐가 아니다? 그렇죠.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험에 함정으로 많이 묻습니다. 조건이라 하면 법률행위의 성립 여부를 하면 틀리는 거예요. 다시 봐봐요. 법률행위의 성립 여부를 장래 도래할 불확실한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왜? 성립이 이미 된 거란 말이에요. 효력 발생 여부를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거 주의하시고. 그러면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그랬죠? 우리가 칠판 보세요. 법률행위에 부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부관. 그럼 어디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조건과 기한은. 그죠? 그런데 법률행위인데도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하는 게 있더란 말이에요. 거기 나와 있는 게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죠. 자, 뭐란 말이에요?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조건을 못 붙입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이 너무 불리해지니까 그래요. 단독행위라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니까 상대방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따라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너무 불리하게 하니까 단독행위는 조건을 못 붙입니다. 따라서 취소나 해제는 조건을 붙일 수 없죠. 상계도 조건, 기한 붙이지 못하고요. 다만 예외가 있죠.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을 특별히 불리하게 하지 않을 때에는 조건을 붙여도 되죠. 대표적으로 채무, 면제, 유증, 그 다음에 정지 조건부 해제 그러는데 이건 해제 파트에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원래 해제는 단독행위죠? 조건을 붙이지 못하죠? 그런데 여기 봐봐요. 이행지체가 발생했어요. 약속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최고하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합니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도 이행을 하지 않아요. 그럼 비로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면 이 시점에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내용 증명을 몇 번 보내는 거예요? 2번. 한 번 보내고 2번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해제하려면 내용 증명은 2번 보내는 게 기본이에요. 이게 최소한이에요. 그런데 최고와 동시에 해제 의사 표시를 미리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달 말까지 기다릴 테니까 그때까지 잔금을 이행하시오. 만일 그때까지 잔금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합니다. 라고 최고와 동시에 해제 의사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해제 의사 표시는 있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이행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의사 표시 효력이 발생하죠. 효력이 없다가 생기는 거 무슨 조건? 그렇죠. 정지 조건. 이게 바로 정지 조건부 계약 해제예요.
정지조건부 계약 해제는 어떤 걸 얘기합니까? 최고와 동시에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 해제는 단독행위이니까 원래 조건 못 붙이지만 이건 상대방을 특별하게 불리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만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이 됐지만 효력 발생은 이행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니까 효력이 없다가 생기는 거 정지조건. 그래서 이른바 정지조건부 해제라고 써 있죠. 그 밑줄 그시고 밑에다가 쓰세요. 최고와 동시에 해제하겠다. 최고와 동시에 해제하겠다. 이게 정지조건부 해제. 자, 그 다음에 조건의 종류입니다. 정지조건, 해제조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가장조건으로서 오른쪽 페이지에 기성조건과 불능조건 나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했다. 기성이에요. 이미 기에 성취할 성. 플러스라면 그 조건이 정지조건 플러스면 플러스니까 플러스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 조건이면 뭐가요?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이때는 무효. 불능 조건에서도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어요. 불능이죠. 마이너스일 때 그 조건이 해제 조건, 마이너스라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정지 조건이면 뭐가요?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라면 법률행위는 무효. 자, 그 다음에 그 조건에서 다시 한번 보면 시험에 합격을 하면 자동차를 선물해 주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효력이 없다가 효력이 발생하죠? 그렇게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뭐라 그래요? 정지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지 조건. 효력 발생이 정지되어 있잖아요. 해제 조건은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만 생활비를 지급하겠다. 그럼 효력이 이미 있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없어지죠? 따라서 어떻게 돼요? 소멸되죠? 그래서 소멸 조건이다. 그래서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은 다들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부첩 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부첩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겁니까? 부첩 관계를 깨겠다는 겁니까? 증여인데 그냥 증여가 아니라 해제 조건부 증여죠. 그럼 윗그림, 아랫그림. 증여의 효력이 있고 조건이 성취되면 증여의 효력을 없애겠다 그거죠. 그죠? 그럼 증여의 효력이 있다가 없어져요. 근데 그 조건의 내용이 뭐예요? 부첩 관계가 종료되는 조건으로 증여의 효력을 없애겠다. 그러면 감남과 병녀 사이에서 내가 당신에게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돈도 줄게. 첩계약하자. 대신 우리 관계가 끝나면 네가 나를 떠나면 내가 준 거 다 뺏어올 거야. 라고 한다는 말은 첩계약 하자는 거예요? 첩계약을 그만하자는 거예요? 하자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죠. 왜? 사회질서 위반으로서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죠. 이해되셔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74페이지에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 나와 있죠? 그래서 해제 조건하고 정지 조건 일단 구별을 하시고, 거기 오른쪽에 메타 지문이라고 나와 있죠. 불법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만이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그럼 틀린 거죠. 왜? 그렇죠. 전부가 무효가 된다. 그 밑에다 여백에다 쓰시는 거예요. 부첩 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는 전부 무효예요? 조건만 무효예요?
네, 전부 무효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그랬죠? 요거는 이렇게 이해하셔요. 조건이 성취되면 이익받을 자가 신의측에 반하는 행위로 조건을 성취시키면 불성취로 주장할 수 있고요.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볼 자가 신의측에 반해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면 뭘로?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동글동글 X, XX 동글이에요. 조건 성취로 인해서 이익 볼 자가 성취시키면 안 된 것으로, 조건 성취 안 된 것으로,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볼 자가 신의측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성취된 것으로. 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면 중개 보수를 줘야 되지요. 불이익을 볼 자가 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했는데 그 상대방과 중개사를 빼고 직접 거래를 해버려요. 이거 뒤통수 치는 거죠? 공인중개사를 뒤통수 치는 거죠? 그럼 중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수수료 주는 게 싫으니까 자기가 몰래 찾아가서 직거래를 하는 거예요. 주인하고. 예?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수수료 요구할 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왜?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볼 자가 신의측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면, 중개계약 체결을 방해했다면 중개계약 체결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지요. 중개업을 하다 보면 별의별 손님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그러면 조건 성취로 인해서 불이익을 볼 자가 신의측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죠. 이때 조건 성취로 주장할 수 있는데 조건 성취로 의제되는 시점은 언제냐? 신의측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이라고 추산되는 시점이에요. 미루어 계산되는 시점.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에서 150조의 판례 보시면 첫 번째, 조건 성취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신의측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 주장에 의해 조건 성취로 의제되는 시점은 신의측에 반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양고로 4번입니다. 조건부 법률행위 효력입니다. 성취 여부가 미정이에요. 148조, 149조. 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증여하겠다 그랬을 때 시험에 합격하기 전이에요. 따라서 성취 여부 미정이라는 말은 조건 성취 전이에요. 그때 148조, 149조가 규정이 되는데 148조 보시면 조건 있는 법률행위 당사자는 조건의 성취 여부가 미정한 동안에, 정해지지 않은 동안에, 즉 조건 성취 전에 조건 성취로 인해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고 49조에서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따라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조건 성취 전에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증여하기로 했어요. 그럼 합격하기 전이에요. 조건 성취 전이죠?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 그랬죠? 그럼 합격하지 않았어요. 권리가 있다, 없다? 권리가 있다, 없다? 합격하지 않았으면? 없다. 있다! 그래서 그 권리도 일반 권리처럼 처분, 상속, 담보 다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직 합격하지 않았는데 자동차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무슨 권리인데요, 그것이? 일종의 기대권이다. 기대권. 아시겠죠? 그럼 이런 권리도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건 성취 여부 확정해서 성취 그랬잖아요.
그 말은 이제 조건이 성취됐다는 얘기죠. 시험에 합격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발생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거 기억나셔요? 정지 조건은 발생하고 해제 조건은 소멸하니까 어떻게 암기하자? 발정나면 해소하자 그랬잖아요. 발정나면 해소하자. 그러면 요걸 틀리게 내면 어떻게 내겠어요?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그러면 X. 두 번째 2항이죠. 147조 2항.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X.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의사에 의한다. 그래서 조건부 법률행위는 소급해요? 안 해요? 원칙은? 안 해요. 때로부터 그랬잖아요.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거나 때로부터 효력을 잃게 되니까 조건부 법률행위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에서 당사자가 소급시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의사에 따른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소급이 가능한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 증명책임입니다. 거기서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요 두 개가 문제예요. 여기 보시죠. 아빠하고 아들이 있네요. 아들이 초딩이에요, 초딩. 스마트폰 사주세요, 그래요. 근데 아빠가 사주고 싶어요, 안 사주고 싶어요? 안 사주고 싶다 그래요. 아빠는 사주고 싶어요, 안 사주고 싶어요? 예, 안 사주고 싶은 거예요. 안 사주고 싶다. 근데 안 사줘 이놈아 그러면 애가 서운해하니까 너 학교에서 1등 하면 스마트폰 사줄게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1등 하면 사준다는 거고 지금 당장은 사주겠다 안 사주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은 안 사주는데 1등 하면 사주겠다. 근데 초딩은 시험을 안 보죠? 성적이 안 나오죠? 안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등 하면 사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는 사고 싶다 안 사고 싶다? 사고 싶다. 그죠? 이 계약이 유효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무효를 주장하고 싶어요? 유효를 주장하는 자이지요. 아빠는 안 사주고 싶죠? 무효 주장하고 싶어요? 유효 주장하고 싶어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이죠. 그래서 이 무효 주장자는 뭐를 입증하냐면 요거를 입증하라는 거예요.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을 합니다. 그럼 I는 1등 했어요 라고 입증하는 거예요. 즉 조건의 성취 사실을 입증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효 주장자 아빠는 뭐를 입증하라고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다. 즉 1등 하면 사준다. 이걸 입증하는 것이고 아들은 사고 싶으니까 그럼 1등 했어요 라는 걸 입증하면 돼요. 조건이 성취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입증한다 사실을 입증한다 같은 거잖아요. 어떤 사실인가 그게 다른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는 무효 주장자가 조건의 불성취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무효 주장자는 누구예요? 아빠죠? 아빠가 조건의 불성취를 증명해야 된다. X죠? 아빠는 뭘 입증하라고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를 입증하는 거지 1등 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1등 했다는 걸 입증하면 돼요. 조건 성취 사실을. 아빠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두 개를 구별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증명책임에서 법률행위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 조건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가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이건 별로 안 나오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많이 나와요. 정지조건부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누가?
아빠가. 왜? 법률 효과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 밑줄. 법률 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 밑줄. 다툰다라는 말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 발생을 다툰다? 효과 발생을 부인한다? 그럼 무효주장, 유효주장? 무효주장자가 되는 거예요. 정지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조건 성취로 이익을 얻는 자 누구예요? 아들. 유효주장자, 무효주장자? 유효주장자. 권리 취득을 원해요? 권리 취득을 부정해요? 취득을 원하잖아요. 조건의 성취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들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기한에서는 지금 아까 그 본 거 있고요. 오른쪽에 기한부 법률행위 효력에서요. 기한도래 전은 다 같습니다. 조건하고 같아요. 근데 기한도래 후에서 마지막 소급특약 X 보이시죠? 기한은 절대로 소급할 수 없습니다. 기한은 절대로 언제나 항상 소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백 많잖아요. 거기다 쓰세요. 소급특약 화살표 뽑으시고 아까 가서 담배 사와. 아까 가서 담배 사와. 이렇게 쓰세요. 아까 가서 담배 사와. 이게 뭔 말이에요? 아까는 과거 부사죠? 사와는 현재형이죠? 과거와 현재는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따라서 이거는 문장이 안 돼요. 비문이에요. 그렇듯이 기한이 도래했다는 거는 현재 시점이 됐다는 거고 소급한다는 건 과거 시점이니 현재와 과거는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한은 절대로 소급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다만 특약으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겠죠? 안 된다고요. 깜짝이야. 안 된다고요. 기한은 절대로 안 됩니다. 소급 안 돼요. 다음 기한의 이익입니다. 넘겨보시고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누구 걸로? 채무자. 그래서 153조 1항 기, 채, 추. 본다 그러면 X예요. 기채추, 기채추.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X, 추정한다. 2항 기한의 이익은 이의를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지요. 기한의 이익은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입은 손해는 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거죠.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 상실입니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멸실하게 한 때, 또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죠. 이때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냐,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냐 그거예요. 자, 여기 봐봐요. 지금은 카드라는 게 너무 일반화돼 가지고 할부 거래가 사실 거의 없죠. 그런데 과거에는 소위 갑이 세탁기를 판매하고요. 의리 세탁기를 구매합니다. 근데 이게 목돈이 들어가니까 10개월 할부로 매달 10만 원씩 10번을 내는 거예요. 해가지고 할부 거래했을 때 할부금을 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근데 오늘 계약하고 당장 가져와서 세탁기를 쓰는 거예요. 대신 대급은 10개월에 나눠서 10만 원씩 내기로 해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네? 할부매매라고 하죠. 할은 뭐예요?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네? 할복 들어보셨어요? 네.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딱 나누면 이게 나눠서 이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할복할 때는 옆에서 쳐주는 놈이 있어요. 이렇게 딱.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를 빨리 끝내주려 옆에서 목을 탁 쳐주는 거예요. 할복은 그렇게 한대요. 해보셔요. 네. 부담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민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매도인이죠. 원래 동상거래는 매수인에게 인도하면 소유권이 넘어오잖아요. 근데 소유권이 안 넘어와요. 할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형태로 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10개월 할부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할부금 안 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할부금을 안 내면 얘가 와서 세차게 가져가 버려요. 왜냐면 소유권이 얘한테 있기 때문에. 그럼 소유권이 언제 넘어오냐면 10개월 완납했을 때. 이해되셨어요? 자, 그랬을 때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기한이익에 상실의 특약을 당사자 간에 했다면 이거는 두 가지예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냐 아니면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냐 이거예요.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기한이익을 상실당했어요. 할부금 안 내가지고. 그러면 얘가 얘한테 한번 말하고 야 계약 끝났다 하고 가져가느냐 아니면 아무 말도 없이 안 내는 것을 조건으로 당연히 가져가느냐. 얘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좋아요? 물론 둘 다 나쁜데 어떤 게 그나마 나아요? 말은 하고 가져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에요. 말도 안 하고 당연히 가져간다 이게 뭐예요? 조건 성취되면 바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따라서 특약이 없는 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뭘로 봐야 된다? 그렇죠. 형성권적.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서 정지조건부는 당연히 형성권적은 비로소 말은 한번 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일정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한다. 그러니까 말은 한번 해라. 그게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채권자를 위해서 둔 것인 점에 비춰봤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뭘로 봐야 되겠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된다. 여기 판례예요.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다음에 물권법 85페이지입니다. 물권법 서론에서는 크게 설명드릴 게 없어요. 너무 기초적인 내용들이니까 우리 이미 봤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요번에 핵심 요약 과정부터 내가 시작을 했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되고 그런 분은 지난 과정에서 기초 강의 들으시면 돼요. 예, 안 돼요. 안 돼. 시간 없어요. 자, 87페이지 보시면 굳이 얘기하자면 87페이지에 물권 법정주의 나와 있죠.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는 185조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청산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용도 강제되고 종류도 강제된다. 그래서 임의 청산 금지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종류 강제와 내용 강제. 그죠? 211조 보시면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211조 내용인데 사용, 수익권 등을 대세적이고 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영구적으로 사용 수익을 포기한다면 처분만 할 수 있는 소유권이라는 새로운 물권이 발생하잖아요. 그것은 물권 법정주의 위반이다 그거죠. 그래서 밑에다 또 써놨네요. 처분권 등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법률의 범위에서만 물권을 인정하다 보니까 물권의 종류가 너무 협소해지는 문제가 있어서 판례에 따라 관습법상 물권을 인정해 주기도 하는데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 어떤 거예요? 법정지상권하고 분묘기지권. 근데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게 뭐예요? 온천권, 사도통행권, 공원이용권 이런 거 미등기 매수인의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 이런 거 다 인정 안 해줍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물권이라면 배타성이 있다는 건데 얘네들은 온천권 이런 것들은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배타성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물건인데 우리 민법상 물건은 총 몇 개? 8개. 8개죠? 거기 번호 다 붙어 있잖아요. 그죠? 점유권, 소유권, 지상, 지역, 전세, 유치질, 저당권, 토탈 8개가 물건이다. 넘겨보시고, 이제 이 총칙 파트에서, 총설 파트에서는 물권적 청구권이 중요한데, 요 자체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뒤에 있는 점유보호청권하고 소유물 반환 청구권하고 연결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 넘겨보시고 이제 물권 변동 91페이지. 자, 물권 변동 총설 그래서 물권행위의 유인성, 무인성 나와 있죠? 지웁니다. 지워요. 안 봐도 돼요. 자, 물권 변동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총칙에서는 186조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그래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있죠? 그 부동산에 관한 186조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 실, 변경은 뭐 해야?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등기해야 되는 거 법률 행위에 의할 때는 등기를 요하죠. 넘겨보시고 법률 규정에 의할 때 187조죠. 그래서 문제가 나오는 게 186조 적용이냐 187조 적용이냐 요 두 개를 구별하는 게 100%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다 알아야 돼요? 몇 개는 빼도 돼요? 다 알아야 돼요. 빼면 안 돼요. 네. 자, 187조 보시니까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뭐를 요하지 않아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뭐 하지 못해요? 처분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이제. 봐봐요. A가 사망을 했어요. B가 자식이에요. 사망한 사람을 뭐라 표현해요? 피상속인. 얘를 자, 그럼 A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A가 사망하면 누구에게 넘어가요? 상속인에게 넘어가죠. 언제? 피상속인이 사망 시에 얘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얘가 피상속인 사망 시 등기해야 등기 없이. 네, 등기 없이. 이게 민법 187조 본문. 다시 봐요. 187조 본문. 읽어요. 시작. 자, 거기까지 본문. 그래서 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180조 본문에서. 근데 단서 읽어봐요.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얘가 일단은 사망하게 되면 등기 명의는 어쨌든 얘 A 이름으로 되어 있죠. 근데 사망 시점에 순식간에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등기 안 해도. 다만 이자가 C에게 예를 들어 처분하고 싶다. 그러려면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처분이 가능한 거예요. 요게 187조 단서가 돼요. 자, 요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 3번 소유자 A로 나와 있어요. 근데 사망했어요. 그럼 소유자가 누구로 됩니까? B로 되는 거예요. B로. 등기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도 얘가 소유자인 거예요. 181조 본문에 따라서. 근데 단서에 따라서 B가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서에 따라서 처분하려면 4번에서 소유권 이전 B 이름으로 등기 원인은 상속. 이렇게 등기를 해야만 비로소 처분할 자격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요게 단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다음 중 등기를 요하느냐, 등기를 요하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문제를 묻는 거예요. 다 구별하셔야 돼요. 자, 지상권을 상속으로 취득한다면 이것도 상속이죠? 네. 상속은 포괄승계, 특정승계? 포괄승계죠? 네.
따라서 합병도 포괄승계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가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했죠. 역시 등기 없이. 경매에서 제3자가 매각을 받아 매각대금 모두 납부하면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는데 소유권 취득 시점 언제? 매각대금 완납 시.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의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 자체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건 계산으로 나오는 문제니까 굳이 지분은 등기하지 않습니다. 뭐는 등기하지 않는다고요?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 다음 피담보 채무 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이에요. 돈 갚았어요. 자, 여기 봐봐요. 갑이 을로부터 1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1번 순위번호 사항란에서 1번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을, 피담보 채권액 1억 원이다. 자,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관계는 지금 우리 얘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고 그걸 등기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공시되고 있는 거죠? 그럼 공시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갚았어요. 돈을 갚았다고요. 그럼 피담보 채권이 소멸됐죠. 갚는 순간. 그럼 얘가 갚았다면 등기소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당연히 말소를 시켜줄까요? 아니면 가만히 내둘까요? 내비두죠. 이건 당사자가 따로 말소 신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갚는 순간 실제 관계와 공시된 등기 내용이 일치 불일치? 그렇죠. 불일치하죠. 갚는 순간. 그래서 이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실체관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저당권은 말소 등기해야 소멸한다, 당연 소멸한다. 당연 소멸한다. 당연히 무효가 되는 갚는 순간은 실체관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피담보 채무 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은 등기해야 등기 없이? 없이. 혼동에 따른 지상권 저당권의 소멸도 등기해야 없이.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지상권의 소멸입니다. 기간을 약정해 놨어요. 3년 동안 지상권 설정하기로 했다. 기간 만료됐으면 당연 소멸이에요? 말소 등기해야 소멸이에요? 당연 소멸이죠. 그럼 전세권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전세권도 기간 만료되면 당연 소멸하는 거예요. 그 밑에 나와 있죠. 존속기간 만료에 의한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의 소멸은 당연 소멸. 그 다음에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이죠. 등기해야 등기 없이. 어떤 등기 없이? 그렇죠. 최초 등기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없이도 소유권 발생합니다. 분묘기지권은 원래 등기해요, 등기 안 해요? 등기 안 해요. 분묘기지권 자체를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분묘기지권은 등기를 통해서 공시하는 권리가 아니라 봉분의 형태로서 존재를 공시하는 거예요. 봉분의 형태로서. 원래 등기 안 합니다. 다만 처분하려면 등기? 해야 돼요. 뭘 해야 안 한다니까. 안 해요. 그리고 누가 묘지를 삽니까? 분묘기지권을 사요? 아니요. 아니죠. 처분 안 합니다.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에서 법정 들어가면 등기 안 해요. 없이 해요. 법정 들어가면 무조건 등기 없이 해요. 그럼 밑에 전세권의 법정갱신도 법정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등기 없이. 그럼 밑에 법정 저당권에서 또 법정 나왔네요? 예. 요것도 등기 없이.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소유권의 복귀 그래요. 복귀. 자, 여기 봐봐요. 앞에서 우리 유인론, 무인론 제가 지으라고 했죠. 네. 예. 근데 유인론, 무인론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면 계약의 해제에서 나와요. 계약이 해제되면 예컨대 갑이 소유자이었는데 을에게 소유권 이전을 했어요. 근데 이거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갑이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럼 을에게 소유권 이전된 게 이게 말소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문제는 해제가 도달한 시점이 5월 1일이고 말소되는 시점이 6월 1일이에요. 소유권은 갑에게, 을에게 넘어간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되는 시점은 5월 1일일까요? 6월 1일일까요? 말소 등기해야 얘한테 소유권이 복귀되나요? 해제되는 시점에 5월 1일 날 바로 소유권이 복귀되나요? 네? 해제되는 시점에 당연히 복귀됩니다.
말소 등기해야 말소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해제 시점에 당연 복귀한다. 이거를 우리는 유인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판례 유인성 이론. 유인성 이론은 뭐냐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참고로 얘기하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을 합니다. 채권행위, 물권행위. 기억나요? 소유권 이전을 우리는 뭐라 그랬죠? 양도. 팔고 사는데 그거는 매도, 매수라고 하고 얘는 등기 아직 안 준 거고요. 등기까지 준 판 사람을 뭐라 그래요? 양도인. 양수인은 등기까지 받은 사람을 양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채권행위, 물권행위 그래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해 주는데 왜 이전하느냐? 매매 계약해서 약속하고 주는 거란 말이에요. 약속 안 했으면 안 주는 거잖아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인과관계가 있다 그래서 유인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인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렵게 표현하지 말고 그거는 이거예요. 유인론의 핵심은 뭐예요? 당연 복귀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갑이 을에게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매매 계약이 취소가 돼요. 그러면 을의 등기가 말소되어야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합니까? 취소된 시점에 당연 복귀합니까? 당연 복귀. 다시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해제가 돼요. 말소해야 복귀, 당연 복귀? 당연 복귀. 이걸 유인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인론의 핵심은 뭐예요? 다? 그럼 다시 갑과 을이 매매 계약했는데 얘들이 합의 해제를 해요. 합의 해제는 무슨 뜻이에요?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라 그랬잖아요. 취소나 해제는 단독행위잖아요. 얘는 계약입니다. 합의 해제했어요. 말소 등기해야 복귀, 당연 복귀? 당연 복귀! 그게 유인론이라고 해요. 다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에서 소유권 이전됐는데 해제 조건의 성취로 인해서 해제가 됐어요. 당연 복귀, 말소 등기해야 복귀? 그렇죠. 다 당연 복귀. 다 당연 복귀. 다 당연 복귀. 복귀 나오면 당연 복귀예요. 말소 등기해야 말소 등기 없이? 없이. 뭐 나오면? 복귀 나오면 당연 복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증여 계약 취소에 의한 소유권의 복귀는 당연 복귀. 그럼 취소 대신 뭐 집어넣어도 돼요? 해제. 또 뭐 집어넣어도 돼요? 합의 해제. 또 뭐 넣어도 돼요? 해제 조건에 성취 넣어도 돼요. 전부 당연 복귀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귀라는 단어 나오면 무조건 당연 복귀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중요한 건데 어떤 거냐면 구분 소유권의 취득이에요. 구분 소유권의 취득, 거기다 여백에다 써놓으세요.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구분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 없이? 등기 없이. 구분 등기 없이 구분 소유권을 취득해요. 187조, 186조. 7조. 언제 그러면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그거예요. 언제? 구분 행위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시점이에요. 구분 행위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시점에 구분 소유권이 발생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등기해야 등기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구분 등기하지 않아도.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언제냐? 구분 소유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시점. 지금 미쳤어요. 제가 잘못 썼어요. 구분 행위가 객관적이 표시된 게 아니라 구분 소유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시점이에요. 이 시점을 구분 행위시라고 하는데 구분 행위시
구분 소유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지점, 그게 구분 행위 시인데 구체적으로 언제냐 그거죠? 언제야? 건축 허가 신청 시, 또 분양 계약 시, 건축 허가 신청이거나 또는 분양 계약이거나 이런 시점에 구분 소유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다 이렇게 봐요. 자, 그 다음에 186조도 보셔야 되는데 91페이지 다시 가보시면 91페이지 가보시면 교환계약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이전, 매매 예약 완결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다 법률행위예요. 등기된 임목에 대한 저당권 취득도 저당권 설정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고, 법원의 판결인데 이건 이행 판결이라고 그랬죠? 네.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형성 판결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게 대표적으로 어떤 거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 다음에 넘겨보시고 점유 취득 시효 그랬는데 여러분 점유 취득 시효는 지우셔야 돼요. 자, 봐봐요. 점유 취득 시효는 245조 1항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그랬죠? 네? 네? 그런데 점유 취득 시효는 법률 행위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이에요? 아니면 법률의 규정에 따른 취득이에요? 규정. 이건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이잖아요. 따라서 187조가 적용되어야 하겠지요. 네. 그런데 해당 조문 자체에서 등기하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등기해야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거예요. 네. 등기하라고 해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걸 186조라고 하면 안 되죠. 187조의 예외라고 하는 거예요. 187조가 적용되면 등기 없이 취득하잖아요. 근데 점유취득시효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취득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얘도 등기 없이 취득해야 되는데 해당 조문 자체에서 245조 1항에서 등기를 하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187조의 예외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186조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냥 혼동되니까 지우시라고요. 점유취득시효는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없이 취득해요?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186조 법률행위의 박스에 넣는 건데 등기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얘는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에요. 그럼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이라면 187조가 적용되어서 등기 없이도 취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187조의 예외라고 해서 얘는 등기를 해야만 하는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이에요. 점유취득시효는. 결론. 점유취득시효는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 그런데 얘는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아니한다. 등기를 요한다. 그래서 187조의 예외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거를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예. 점유취득시에 의한 지역권의 취득도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점유취득시효 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현물분할 합의에 의해서 공유토지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거 현물분할을 협의했죠. 협의했다는 건 법률 행위에 의했다는 거잖아요. 또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에서 현물분할에 협의가 성립했죠. 네. 협의가 되었으니까 이건 협의에 따른 분할로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취득입니다.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